오늘 이제 다이버전스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게 선행 분석에 대해서 배웠죠. 물론 이제 선행 분석, 후행 분석을 나눈다라는 거는 사실 의미는 크게 없어요. 어떻게 분석하냐에 따라서 선행이 되고 어떻게 분석하냐에 따라서 후행 분석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인간 교육을 했던 거는 대부분 단기 매매나 즉각적인 매매, 습관적인 매매라고 할까요? 약간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분석법이었어요. 추세선도 그렇고요. 추세선 같은 경우에는 차트가 돌파를 하는 시점에서 진입을 한 거. 2편 같은 경우에도 도달하는 시점에서 진입을 하고, 진입에 대한 매매 버튼을 눌러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직관적이고, 다이버전스부터는 파동에 대해서 배우게 되신다라고 좀 보시면 되세요. 파동이라는 것은 처음에 기초교육할 때 오실레이터하고 모멘텀이 있다고 했어요. 지금까지 배웠던 거는 오실레이터라고 좀 보시면 되세요. 내가 매매 버튼을 눌러야 되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모멘텀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모멘텀이라는 것은 쉽게 그냥 추세를 말을 해요. 올라갈 때는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그냥 떨어지고, 모멘텀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모멘텀 추세 분석, 파동이라는 것은 오를 때와 떨어질 때에 대한 굴곡을 얘기해요. 상승 파동과 하락 파동, 상승 파동과 하락 파동, 이런 식으로. 시장은 이렇게 약간 파도 치는 것처럼 오를 때가 있고 떨어질 때가 있고, 오를 때가 있고 떨어질 때가 있고, 그걸 계속해서 반복한단 말이에요. 다이버전스가 무엇이냐라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파동이 있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이런 파동이 있는 그런 관점에서 시장이 불균형을 이룰 때가 있어요. 올라갈 때에 A 파동이 있고요. 그 다음 다시 올라갈 때 B 파동이 있다고 쳐봐요. 올라가는 파동이죠. 그러면 이 파동들을 특정하는 지표들이라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시장이 올라가는데, 이 A 파동에 대한 힘 있잖아요. B 파동에 대한 이런 힘들 있잖아요. 각 파동에 대한 힘을 분석하는 지표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지표들이 RSI가 있고요, 스토캐스틱이 있고요, MACD가 있고요, 거래량도 포함이 돼요. 왜냐하면 이제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A 파동에서 발생된 거래량과 B 파동에 대해서 발생된 거래량을 또 측정을 할 거 아니에요. 상승파동이라는 것들은 올라가는 힘이에요. 올라가는 힘은 거래량 이론에서 사과 이론 얘기했죠. 여기서 10명이 샀으면 이 10명 거를 팔고 이 고점을 뚫는 시점 있잖아요. 가격이 더 비싸지는 시점이죠. 그때는 사과를 10개를 가지고 있으면 여기서는 11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10명이 있는데 10명만 사면 어떻게 돼요? 그냥 가격은 그대로예요. 근데 팔겠다는 사람이 10명이고 사겠다는 사람이 11명이면 가격은 경쟁을 하기 시작해요. 수요와 공급이죠.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부족하니까. 다시 그 가격을 더 업 시키려면 어떻게 돼요? 11명이 사과를 가지고 있으면 이 위에서는 12명 이상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없는 물건에 대한 가격 경쟁을 시작을 해요. 이 뜻은 뭐예요? 시장이 상승할 때마다 가격이 상승을 하는 거죠. 참여자들이 증가한다는 거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상승에 대한 힘은 점점 증가를 해야 돼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자연스러운 시장의 상승의 원리예요. 그래서 이런 단계별로에 대한 힘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런 지표들을 만들어요. 이런 이제 지표들의 힘을 측정을 했는데, 그 힘이 시장의 상승에 대한 힘과 반대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사과를 10명이 사고 그 다음에 11명이 사고 13명이 샀는데, 실제로 이거를 지표적인 부분으로 수치화를 해보니까 처음에 올라갈 때는 똑같이 힘이 증가를 했는데, 이 마지막 C단계에 갔을 때는 가격은 13명이 샀다고 해가지고 증가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수치화를 해보니까 13명에서 가격 경쟁을 한 게 아니고 7명이서 가격 경쟁을 한 거예요. 물건은 남아도는데 몇 안 되는 사람들끼리만 더 오르는 거 아니야? 라고 해가지고 가격 경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시장에 불균형이 발생합니다. 균형은 뭐예요? 수치도 올라가고 가격도 올라가고, 수치도 올라가고 가격도 올라가야 되는데, 시장이 가격은 올라갔는데 수치가 떨어졌어요. 그렇게 해서 불균형이 생긴 거예요. 자연스럽게 가격과 수치가 다시 올라가는데 그게 반대로 가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를 시장은 다이버전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다이버전스라는 것은 이런 시장에서 발생되는 불균형인 부분을 지표를 활용해가지고 캐치를 해서 그것으로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는 오실레이터라고 얘기했죠. 여러분들 흔히 말하는 선행분석인데, 선행분석은 미래를 예측하는 게 아니에요. 추세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추세선이라고 있어요. 차트를 보면 추세선이 있잖아요. 제가 하나 여기서 물어볼게요. 여기를 돌파하면 상승인 건 알겠어. 사실 여기를 돌파하면 상승이라고 보는 것보다는 매주 진입이 되는 거죠. 이거는 언제까지 오를까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추세선 분석으로. 여기 이동평균선도 있으니까 이 이동평균선을 같이 돌파하는 거죠. 추세도 돌파하고 이동평균선도 돌파하고. 그러면 언제까지 오를까요? 그리고 어디까지 오를까요? 이건 진짜 상승일까요? 오른다만 알 수 있어요. 오실레이터는 내가 매수에 대한 진입에 대한 직관적인 것을 보여주는 기술적 분석법인데, 모멘텀과 파동과 추세는 언제까지 오르는지, 얼마나 오를 수 있는지, 물론 얼마에 대한 가격을 측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좀 다른 분석법이 필요한데, 이것은 상승에 대한 시작적인 부분인지, 아니면 상승에 대한 중간적인 부분인지, 아니면 사실 상승의 끝 마무리적인 부분인지, 이런 것을 분석할 때 가장 최적화된 분석이 보통 모멘텀 분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파동적인 분석이 그런 것을 알기 위해서 배운다고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이버전스를 가장 처음에 배우게 되는데, 그림적인 부분으로 얘기하면 다이버전스에서는 두 가지 다이버전스가 있습니다. 먼저 상승 다이버전스가 있고요, 하락 다이버전스가 있어요. 상승 다이버전스는 추세가 내려오는 과정에서 지표가 올라간 걸 얘기하는 거죠. 시장은 내려갔는데 지표는 올라갔어요.
보통 이러면 이걸 상승 다이버전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보통 시장이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게 되는 거예요. 하락 다이버전스는 뭐예요? 이 반대가 되겠죠. 추세는 올라가고 있는데 지표적인 부분이 아래로 빠지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10명이 샀고 그 다음에 물음표였는데 지표적으로 측정해보니까 10명이었고 7명이었던 거예요. 힘이 약해진 거죠. 그래서 보통 이거를 하락 다이버전스라고 얘기해요. 대표적으로 시장에 하락이 시작되는 시그널이라고 좀 보면 돼요. 그래서 사실 다이버전스는 어떻게 보면 그림 맞추기라고 좀 보시면 되세요. 지표를 하나 켜놓고 그냥 그림을 맞춘다라고 좀 보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도 잘 모르겠으니까 지표를 진짜 켜놓고 그냥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보통 시장에서 다이버전스다 이야기하잖아요. 제일 많이 거론하는 게 RSI입니다. RSI 교육도 이제 받게 될 건데 RSI를 왜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하냐 그러냐면 다이버전스는 시장의 불균형이라고 그러겠죠. 근데 많은 특정 지표들 중에서 RSI 같은 경우에는 강도를 측정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RSI에서 발생된 다이버전스는 생각보다 신뢰도가 다른 지표들보다 높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도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과열일 때만 유효해요. 그래서 과열이 아닌 곳에서 발생한 다이버전스는 사실상 그렇게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다이버전스를 논하면 가장 처음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지표가 RSI이기 때문에 RSI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본다 그러면 여기 아래 있는 지표가 이제 RSI예요. 다이버전스는 쉽게 이런 거 얘기해요. 올라가는 A 파동이 있죠. 시장은 이렇게 파도를 치는데 지표적인 부분이 보게 되면 이렇게 A 파동과 B 파동이 있어요. 올라갔죠. 시세는 올라갔습니다. 지표는 아래로 빠지고 있어요. A 파동보다 B 파동에 대한 측정가, 시장을 측정하는 측정치는 낮아질 거예요. 힘이 약하다는 뜻이죠. A 파동에 대한 힘보다 B 파동에 대한 힘이 약해진 거예요. 시세는 올라갔지만 실제로 강력한 매수력이 붙었거나 사람이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만큼 계속 자연적으로 증가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해서 하락 조정을 받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예시를 보면 A 파동이 있고 B 파동이 있죠. 시세도 A 파동이 있고 B 파동이 있어요. 당연히 시세는 올라갔지만 그걸 측정하는 지표적인 부분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내려왔죠. 그래서 A 파동보다 B 파동의 힘이 더 약해졌을 때 이걸 보통 시장에서 하락에 대한 시그널로 놓고 보게 돼요. 그래서 시장이 자연스럽게 하락 조정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매수력이 점점 증가하는데 그 증가세를 이기지 못한 거죠. 빵 이론이랑 비슷하죠. 10명이 빵을 샀으면 다음에 10명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10명이었지만 지표적인 부분으로 측정하니까 7명밖에 없는 거야. 3명이 나가립니다. 이 3명은 낙동강 오리알이 되니까 매도를 해버립니다. 너네가 샀던 가격이 아니라도 난 더 싸게라도 팔아버리려 하면서 매도를 하면서 나머지 7명도 악타하면서 매도량이 동시에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시장에 대한 강력한 힘이 실제로 없는 상태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보다 현재 올라가는 게 더 약해진다라고 좀 보게 돼요. 이런 말이 있어요. 하락은 다이버전스가 있어야지 나온다 라고 할 정도로 다이버전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이버전스만 찾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거의 그렇다라고 좀 봐요. 사실 주식시장에서는 좀 안 그렇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꼭 다이버전스가 나와야 되는 거는 아니에요.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다이버전스가 유독 많이 발생해요. 이유가 뭐냐면 보통 이런 다이버전스는 언제 주로 발생되냐면 시장이 과열 상태인 경우에 주로 많이 발생을 해요. 그게 무슨 뜻이냐 그러냐면 욕망이 조금 들끓는 장에서 과열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주식 같은 경우에는 기업에 대한 가치다 보니까 이게 꾸준히 상승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실제로 다이버전스가 조금 발생되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워낙에 분위기에 휩쓸리고 그 분위기에 쓸려가는 돈에 대한 욕망이 조금 불타오르는 곳이다 보니까 실제로 다이버전스에 대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다시 이제 상승 다이버전스, 시장이 하락하는 단계, 지표적인 부분이 반대로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 하락이 거의 끝나가는 부분을 얘기해요. 싸게 파는 거죠. 10명이 팔아요. 그 다음날 20명이 팝니다. 그 다음날 30명이 팔았어요. 그 다음날 40명이 팔아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거는 이제 점점 증가하는 거죠. 왜냐하면 떨어지면서 물량이 점점 증가하잖아요. 10명이 팔았지만 10명이 보유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증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싸게라도 더 팔기 위해서 점점 물량을 가진 사람이 증가를 하게 돼요. 그러면 다음에는 40명이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표적인 부분은 30명이었다가 갑자기 20명으로 바뀌어버립니다. 30명 이상 거를 더 많은 사람들이 파는 걸로 바뀌어야 되는데 오히려 파는 사람들이 줄어든 거죠. A단계에서는 30명 팔다가 B파동에서는 20명만 팔기 시작한 거예요. 파는 사람이 줄었다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게 개수로 따진다 그러면 거래량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겠지만 지표적인 부분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RSI 지표에 대해서 교육을 하게 될 텐데 RSI에 대한 지표적인 부분으로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A 파동에서 떨어지는 이 수치에 대한 강도는 하락에 대한 파워가 90%였는데 그 다음 떨어지는 이 B 파동에 대한 하락은 어떻게 돼요? 70%로 상쇄된 거예요. 시장에 대한 시세는 떨어졌지만 실제로 하락에 대한 강도, 내가 물량을 집어던지는 강도는 오히려 약해진 거죠. 시장이 반대쪽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해요. 하락에 대한 강도가 줄었다고 하는 거죠. 시장의 불균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연스러운 지속적인 하락에서 오히려
반대적인 부분으로 시장이 힘이 바뀌기 시작을 한 것을 보통 시장은 다이버전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시장이 하락이 언제 끝나냐? 주로 다이버전스가 발생하면 보통 거기가 거의 끝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으세요. 다이버전스가 발생해서 무조건 반등을 친다는 아니어도 최소한 이제 하락이 어느 정도는 상쇄된다. 끝나가는 구간에 돌입했다라고 좀 보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은 아니지만 최근 이제 코인 시장에서 좀 본다 그러면 주식 시장은 5대5 정도 된 것 같아요. 코인 시장은 한 7대3 정도 됩니다. 7번 정도는 발생을 해요. 3번 정도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한다 그러면 보통 어떤 단계를 얘기하냐면 다이버전스가 없었죠. 다이버전스가 없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냥 하락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엄청나게 반등을 한 겁니다. 그렇지만 주로 다이버전스가 많이 발생을 해요. 파동적으로 본다 그러면 요렇게 저점을 깼죠. 저점을 깨고 떨어졌는데 지표적인 건 어떻게 돼요? 올라갔죠. A 파동과 B 파동이 있는데 B 파동은 시세를 아래로 이탈했지만 실제로 그 아래로 이탈할 때의 매도에 대한 강도 있잖아요. 지표적인 수치적인 부분이죠. 수치적인 부분에서는 오히려 올라간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매도 강도가 더 약해졌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거의 시장의 하락의 마무리 단계라고 좀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다이버전스가 발생을 했죠. 떨어지는 단계에서 분명히 시장의 가격을 낮췄어요. 시장의 가격을 낮췄는데 오히려 A파동 요때가 더 셌던 거예요. 매도에 대한 강도가 더 셀 거죠. 오히려 추가적인 하락 조정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돼요? 수치에 대한 부분이 확연히 약해지는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강력하게 상승했다고 좀 보시면 되세요. 다이버전스는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표적인 부분으로 처음에 맞았을 때는 아팠는데 아플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다음에 맞을 때도 무조건 아프겠구나 했는데 생각보다 이거 견딜만 하고 별로 약간 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시장이 어떻게 돼요? 반대 방향으로 물어든다고. 옛날 다이버전스를 교육할 때 어떤 분은 이렇게 교육을 했어요. 약간 야생적으로 좀 본다고 했을 때 어떤 느낌이냐? 다이버전스는 뒤통수 보였다. 시장이 뒤통수로 보인 거야. 시장이 너네 나 죽어라 이 새끼들아 하고 계속 확 떨어졌는데 별로 안 아프대? 그래서 반대로 치고 가요. 그래서 다이버전스가 나오면 반대로 갈 확률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리고 그 반대로 갈 때 강력하게 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이버전스 보면 여기서도 이제 하락 다이버전스가 돼 있죠. 지표적인 부분이 올라갔는데 시세는 분명히 고점을 돌파했지만 실제로 고점 돌파되는 시점이죠. 그 시점에서에 대한 수치는 다시 그걸 얘기해요. 그렇게 되면 이건 이제 하락 다이버전스가 되는 거죠. 위에서 발생되면 하락 다이버전스, 아래에서 발생되면 상승 다이버전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과열일 때 이거는 RSI 배울 때 집중적으로 배우게 될 건데 이렇게 강력한 과열 상태에서 만약에 발생된다. 처음에 한 대 맞을 때는 파워가 100이었어요. 근데 한 대 더 맞으니까 이게 내가 맷집이 세진 건지 파워가 70으로 확 줄어버린 거예요. 시장을 상승으로 이끌어 나가는 파워가 빠져버린 거죠. 야생이라는 거죠. 별거 아닌데 하면서 시장이 반대로 물어뜯기 시작합니다. 이게 보통 다이버전스에 대한 원리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우게 될 모멘텀 파동을 공부하게 될 때 있잖아요. 이 파동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원리로 봐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다이버전스라고 보게 돼요. 내가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상승을 계속해서 쭉 가봐도 될 만한 상승이냐, 아니면 이번 상승은 시장에 대한 위험에 대한 시그널인가, 이걸 이제 구분하는 것이 보통 다이버전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다이버전스가 약간 신뢰가 없는 다이버전스가 있어요. 다이버전스를 무조건 측정을 하는 단계에서 조금 신뢰가 있는 다이버전스가 있고 신뢰가 없는 다이버전스가 있는데 RSI가 특출나게 많이 나뉘어요. RSI 같은 경우는 수치가 80을 넘었을 때랑 20 아래로 떨어졌을 때를 과열 상태라고 얘기해요. 이걸 과매수라고 얘기하고 과매도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다이버전스는 이 안에서 벌어지는 거 있잖아요. 수치적으로 얘기하려고 그러면 60과 40선에서 발생되는 이 다이버전스는 보통 신뢰도가 없는 다이버전스로 보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 부분이 시세가 이렇게 떨어졌다고 봐봐요. 물론 이거는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실제로 여기서 발생된 다이버전스는 그렇게 신뢰도가 있는 다이버전스가, 그래서 보통 다이버전스는 과열 상태에서 발생될 것만 신뢰도를 좀 둔다라고 좀 주장해요. 위쪽에 강세가 있고 아래쪽에 약세가 있어요. 강세 부분에서 발생된 거랑 약세 부분에서 발생된 것들만 신뢰를 두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중간에서 발생된 다이버전스를 찾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요런 거. 만약 다이버전스가 이렇게 발생했는데 시장이 수치적인 부분이 거의 중립 쪽에서 머물고 있는 상태에서 발생된 이런 다이버전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거의 신뢰를 두지 않아요. 그럼 RSI만 알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중립 구간에서 발생되는 다이버전스를 찾는 지표는 RSI보다 스토캐스틱 RSI가 더 높아요. 물론 과열에서 발생된 다이버전스는 RSI가 훨씬 더 신뢰도가 높지만 과열이 아닌 단계에서 발생되는 다이버전스를 찾는 것은 스토캐스틱 RSI예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스토캐스틱 RSI를 배울 때랑 그냥 RSI를 배울 때랑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이버전스를 측정하는 단계에서 지표적인 부분이 가운데서 이렇게 머물고 있는 단계에서 발생되는 다이버전스 있잖아요. 이거는 신뢰도가 없는 다이버전스라고 합니다.
물론 이거를 해분화해서 나누면 돼요. 지금은 나는 1일 차트로 보고 있지만 이거를 4시간으로 바꿔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다이버전스 같은 경우에는 1시간 차트로 보게 되면 올라갔을 때 자연스럽죠. 만약에 내가 1일 차트로 봤을 때 차트가 중립이다. 내가 그래도 다이버전스 좀 찾고 싶어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차트를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1일 차트에서 그리고 4시간 차트에서 없으면 1시간 차트. 대신 조건이 어떻게 돼요? 그것에 대한 신뢰도가 점점점 낮아진다고 보시면 되세요. 이것을 되게 명심을 해야 돼요. 다이버전스에서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랑 신뢰도가 높은 거는 시간대별로 프레임 따라 틀린 거예요. 1분 차트가 있고 1주 차트가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중간에 15분이 있을 거고 1시간, 4시간, 1일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아래로 갈수록 신뢰도가 낮아요. 어떻게 보면 그 다이버전스로 발생되는 시장에 대한 타격이 낮아진다고 좀 봅니다. 1주에서 발생된 다이버전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시장에 대한 장기적인 추세적인 변화가 굉장히 지속적으로 오래가요. 일본에서도 다이버전스가 발생을 합니다. 시세는 올라갔지만 지표는 내려왔어요. 시장이 내려앉았죠. 그래봤자 겨우 10분입니다. 10분 내에 대한 변화죠. 이게 시장에 대한 큰 흐름을 바꾸진 않아요. 그래서 보통 시장에 다이버전스만 찾아가지고 매매를 하는 것은 나쁘지 않아요. 지금 방금 딱 떨어진 것도 1분 차트로 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약간 파동을 세분하게 나누기 위해서 하이캔슈로 바꿀게요. 요 파동과 요 파동이 생긴 거죠. 요 상승이 있고 요 상승이 있는데 가격을 돌파되는 시점에서 뭐가 돼요? 추세에 대한 부분이 낮아졌죠. 시장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하락을 한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그래봤자 1분이라고 해요. 이게 1분 차트는 시장에 대한 흐름을 바꾸지 못해요. 그래서 다이버전스는 신뢰도에 대한 부분은 차트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사실상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해요. 물론 단타를 치는 사람들한테는 좋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레버리지를 끌어가지고 마진 거래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1분 다이버전스 봅니다. 저도 1분 다이버전스를 봐요. 3분과 5분을 켜놔요. 반대쪽 모니터에 이렇게 있어요. 이게 3분이고 이게 5분짜리 차트예요. 여기서 나오는 다이버전스를 보고 단타를 칠 수 있으면 칩니다. 그런 것처럼 낮은 차트에 있는 거는 정말 단타적인 부분이지 추세적인 부분을 확 바꾸지는 못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이버전스를 공부하면 두 가지 실수에 좀 빠져요. 하나는 뭐냐면 어떻게 해서라도 다이버전스를 찾아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다이버전스를 찾습니다. 그래서 다이버전스가 나올 때까지 분석을 하게 돼요. 나는 이거 무조건 하락할 거라고 생각을 해. 근데 다이버전스가 없어. 3일로 보고요. 없나? 1일로 보고요. 없나? 4시간으로 보고요. 없나? 1시간 다이버전스인데 이렇게 없는데 쥐어짜서 다이버전스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만들어지긴 했어요. 찾았어. 근데 문제는 점점 낮은 차트로 가다 보니까 1시간 차트나 4시간에서 나온 걸 가지고 추세에 대한 어마어마한 것을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분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15분 차트에서 다이버전스 발생했는데 이거 설마 19K 가나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그 15분의 다이버전스로 인해서 시장이 큰 하락이 시작되기 위한 전조 대상일 수도 있지만 실제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15분 1시간, 3분, 5분에서 발생된 다이버전스를 가지고 너무 시장에 대한 큰 방향성에 대한 것을 예측하지 마. 다이버전스에 너무 심취해서 빠지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이 부분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1일에서 발생했다. 그럼 좀 크죠. 이거는 한 일주일, 2주 정도는 조금 조심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1시간에서 발생했다 라고 한다면 그냥 오늘 밤은 조심하자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으세요.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1일 차트에 하락 다이버전스가 있다고 해서 1시간 단타 있잖아요. 단타 치는 사람들이 약간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1일 차트 안에서 이 구간에서 다이버전스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서 다이버전스가 발생됐어요. 막 그래가지고 약간 요 정도 되는 상태겠죠. 다이버전스가 발생하면 한 요 정도 되는 상태일 거예요. 그러니 여기 다이버전스 발생됐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당장 쇼쳐야 됩니까? 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쇼치면 안 돼요. 여기서부터 쇼치기 시작을 해요. 1일 차트에서는 다이버전스가 언젠가 떨어질 거야. 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 1일 차트에서 하락 다이버전스 있다고 해가지고 단타로 난 이제부터 쇼 들어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요. 최소한 이렇게 1시간에서도 다이버전스가 발생을 한다 그러면 다행인데 실제로 여기서 계속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다이버전스에 뒤통수 맞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뒤통수 맞냐면 딕을 노리는 거예요. 특히 막 1주에서 다이버전스 노려요. 약간 이런 거죠.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지고 정말 죽음으로 몰고 간 자리죠. 다이버전스잖아요. 얘는 얼만큼 올라가도 다이버전스였을 겁니다. 이미 이전에 바이어를 거의 94를 찍었기 때문에 사실 얘는 더 올라갔어도 더 이상 이걸 넘기지 못했을 거예요. 얼마나 올라가도 다이버전스예요. 그래서 거의 이때부터 사람들이 이거 다이버전스 때? 누가 봐도 다이버전스라고 생각합니다. 주봉이야 주봉. 주봉 다이버전스는 최소한 주봉 2편까지 떨어진다고 해도 몇 프로 떨어지는 거야? 많이 춤춰. 야 지금 쫓아야 돼. 이때 진짜 많은 사람들이 계좌 다 박살났습니다. 이때 어떻게 돼요? 1시간 차트 켜놓고요. 주봉에서 다이버전스 발생했는데 1시간 차트 켜놓고 쫓이죠. 주봉에서 다이버전스 발생했으니까 진짜 떨어지네 했는데 날아가죠. 미루. 날아갑니다. 언제까지? 계속 날아갑니다. 저 다이버전스 또 발생했어. 1시간에서 발생했어. 주봉에서도 발생하고 1시간에서도 발생했어. 진짜 떨어지는 건가? 안 떨어져요. 2주 안 떨어집니다. 또 박살나요 여기서. 주봉이 다이버전스니까 여기서 또 이제 쇼치죠. 이제는 진짜 빠지나 보다. 여긴가 보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여기는 올라가죠. 계좌가 박살납니다.
이게 작은 게 아니에요. 5%짜리 상승이 추가적으로 또 생기죠. 1시간은 여기서 이게 끝인 거예요. 주봉에 대한 큰 관점으로 보고 그거를 작은 거에서 너무 기대하고 들어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이버전스에 빠져가지고 계좌가 박살나시는 분들이 보통 이렇게 많이 박살이 나요. 시간이 가면 견디니까 결국 떨어지는구나. 맞겠지. 주봉이 다이버전스 나왔으니까 견디면 떨어지겠지. 물론 여기서 들어간 사람들은 그나마 10배면 견딜만 했을 겁니다. 보통 5%면 25배예요. 25배 이상은 터지는 거죠. 25배 이상은 터지는 건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견디겠는데 실제로 여기 있는 사람들은 죽습니다. 마이너스 20%입니다. 마이너스 10%도 못 견딥니다. 그런 것처럼 만약에 내가 1시간에서 다이버전스가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거예요. 이게 1시간 다이버전스의 전부였습니다. 이후에 이 큰 하락은 주봉 관점이에요. 주봉은 얼마나 더 올라갔다 떨어질지 몰라요. 물론 이번이 마지막 상승인 건 알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봉에 대한 것을 일봉에 대한 것을 가지고 내가 3분 차트나 15분 차트로 단타적인 관점에서 길게 보지는 않아야 돼요. 다이버전스에 폐에 빠지시는 분들이 이걸로 계좌 박살내는 분들이 진짜로 많습니다. 1주에서 다이버전스인데 지금 쇼 쳐도 되나요? 1주에서 상승 다이버전스인데 지금 롱 쳐도 되나요? 여기서 계속 롱 치다가 박살 나고 올라갑니다. 진짜 그런 분들 정말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하나 팁을 드릴게요. 다이버전스 공부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현타에 빠져요. 다이버전스잖아. 안 올라.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 빠질 수도 있는 거잖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그래요. 여기서 다이버전스 예상했지만 더 많이 빠졌어요. 실제로 더 많이 빠졌습니다. 첫 번째, 하이키나시를 이용하세요. 하이키나시를 이용해가지고 다이버전스를 예상을 하세요. 굉장히 효율성이 있습니다. 다이버전스가 발생했는데 어느 관점에서 도대체 진입을 해야 되냐. 많은 사람들이 이 딜레마에 엄청나게 빠집니다. 다이버전스가 발생했는데 도대체 진입은 언제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다이버전스이긴 해요. 여러분들이 보면 다이버전스죠. 언제 진입해요? 여기 빠질 수도 있는 거잖아. 여기가 진입자리가 됩니까? 실제로 안 됩니다. 양분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나 같은 차트 얘기가 되죠. 다이버전스였네요. 그래서 반등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내렸잖아요. 여기 다이버전스인데 반등 나왔다고 하니까 오 그러네요. 너 끄덕끄덕 쓰잖아요. 전부 다. 요때 가서 그런 얘기 해보라고 그래요. 다이버전스인데 반등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더 지켜봐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다이버전스가 아래까지 빠질 수 있어요. 이렇게까지 빠져버리면 다이버전스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잠시 멈춰주셔야 됩니다. 보통 이게 얘기해요. 일종의 보험 같은 거지.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딜레마에 빠져요. 이건 도대체 이건 다이버전스 때 어떻게 들어가라고 언제 진입하라는 거야. 사실 이 상황에서는 변수가 좀 커요. 변수가 좀 컸기 때문에 그런데 주로 하이키나시를 이용하세요. 기본적으로 다이버전스가 예상되는 구간이죠. 한번 빠졌을 때 파동을 구분을 나눕니다. 하이키나시는요. 구분을 나누기 때문에 다이버전스가 예상되는 구간에서 하이키나시 양봉일 때 들어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그나마 다이버전스라는 것으로 약간의 재미라도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시세가 내려갔죠. 지표는 올라갔죠. 파동이 난이었죠. 여태까지는 몰라요. 현실적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알 수 없어요. 이거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어떻게 들어가요? 계속 이렇게 되지 말라는 법 있어요? 이렇게 못 잡습니다. 안 돼요. 이 상황에서 잡아보라 그러면 절대 아무도 못 잡습니다.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첫 번째 다이버전스라는 것을 가지고 그나마 가장 신뢰도 있게 매수를 딸 수 있는 거는 하이키나시 캔들을 이용해서 양봉으로 닥쳤을 때 진입하는 거예요. 양봉이 한 개 아니죠. 모르시는 분들은 하이키나시 교육 보고 오세요. 양봉이 두 번째에서 마감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는 바뀔 수 있으니까 음봉으로. 그래서 두 번째 것까지 보고 보통 진입한다고 봅니다. 다이버전스인 상태에서 하이키나시 양봉 딱 보고 들어갑니다. 가장 효율적이에요. 여기서도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표는 내려갔죠. 시세는 올라갔죠. 딱 하이키나시 보고 들어갑니다. 앞으로 살면서 거의 모든 매매에 있어가지고 머릿속에 외우셔야 돼요. 지표는 떨어졌죠. 시세가 거의 평행이 들어갔죠. 보통 이런 것도 많이 다이버스 칩니다. 시세가 평행, 지표가 떨어졌어요. 어쨌든 불균형이에요. 10명이 샀는데 더 높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10명 플러스 알파인데 지표는 뭐예요? 낮은 거예요. A파동과 B파동의 힘은 동일하지만 지표는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이버전스 효과라고 보게 되는 거죠. 하이키나시 음봉 때 들어가는 거죠. 또 있죠. 지표는 올라갔죠. 시세는 떨어졌지만 수치는 올라갔죠. 하이키나시 보죠. 하이키나시를 안 보고 들어가면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언제까지 떨어질지 몰라요. 이건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아무리 다이버전스라 해도 이렇게 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는 다이버전스야. 이번 구간은 다이버전스이기 때문에 이거 반대 나올 거야. 무조건 나올 거야. 무조건 반대 나오는데 문제는 지표가 이렇게 늘어져요. 나중에 보면 다이버전스야. 문제는 차트가 이렇게 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엄청나게 태반입니다. 이런 구간 다이버전스라고 생각하게 된다니까요. 여기를 만약에 차트를 잘라놓고 보잖아요. 저점 깼던 구간이 여기죠. 그러면 이거를 지우고 볼게요. 지표는 올라갔는데 시세는 내려갔어. 지금 진입을 해야지. 라고 했는데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그냥 계속해서 늘어집니다. 그냥 분명 다이버전스인데 차트는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뭐예요? 하이키나시 음봉 나올 때 반대 추세가 저한테는 하이키나시를 보고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베스트예요. 이거 이상 사실 좋은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나 더 볼린저 밴드를 활용하는 거예요. 다이버전스를 잡을 때 볼린저 밴드를 활용하는 거다.
회귀형 이탈 상태에서 다시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 다이버전스가 발생한다. 그러면 그거는 신뢰도가 굉장히 높다. 공식 알죠? 볼벤을 밖으로 이탈하고 안으로 들어온 상태에서 추가적인 하락에 다이버전스가 예상되면 보통 볼린저 밴드 하단이다. 볼벤 하단에서 버전스 반등이 나온다라고 분명히 저번에도 얘기했습니다. 다이버전스가 예상되는 구간이에요. 추가로 떨어지고 다시 떨어지는 구간에서 다이버전스가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되는 구간이죠. 과열된 부분에서 다이버전스가 예상되는 구간에서 볼린저 밴드 하단, 주로 하단에서 반등이 나온다. 이게 무슨 효과라고 그러냐면 다이버전스라는 게 무슨 효과예요? 떨어지는 때 여기 강도가 10, 그 다음 떨어질 때 7이에요. 매수에 대한 기준이 있는 구간이에요. 처음에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이렇게 했죠. 암묵적 동의하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했잖아요. 그 암묵적 동의가 뭐예요? 똑같은 기준으로 보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매매를 하게 된다 라고 했잖아요. 떨어질 때 강도가 약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매수에 대한 기준이 있는 거예요. 불꽃이 팍 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 구간에서는 불꽃이 튀는 거예요. 애초에 떨어질 때 강도도 약해졌는데 등을 보이기 시작하는 구간에서는 누군가 한 명이 먼저 선빵 때리면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는 건 똑같은 거예요. 다이버전스가 예상되는 구간에서는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주로 반등이 나온다. 이 하단 구간을 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이버전스로 매수를 노릴 때는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안전하게 들어가는 거는 하이킨이 훨씬 더 안전해요. 확실히 양보인 걸 보고 들어가는 거고, 나는 조금 공격적이라서 바닥을 조금 잡고 싶다, 이런 분들은 1시간 차트 상에서도 올라갔다 회귀 안쪽으로 들어왔죠. 이탈, 회귀, 다시 재도전해서 이탈된 구간이죠. 이탈된 구간이 어떻게 돼요? 다이얼에 진입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 상승 때는 다이버전스가 예상되는 거예요. 그래서 볼벤 상단을 보시면 돼요. 그리고 보통 시장에, 이건 나중에 고급 단계, 시장에 대한 3회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한 번 떨어지고 두 번 떨어지고 세 번째 떨어지는 것들은 다이버전스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한 번 떨어지고 두 번 떨어지고 세 번째 떨어지는 하락은 대부분 다이버전스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떨어질 때 ABC로 보통 예상을 해서 1단계에서 많은 양의 거래량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한 번 더 떨어졌을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볼린저 밴드 하단을 잡는다라고 저는 머릿속으로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볼린저 밴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보통 차트가 위로 한번 뚫어요. 그럼 안으로 들어오는데 다음번에 상승은 다이버전스가 예상이 되는 거야. 어느 정도 지표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점을 잡을 때 볼벤을 상단이 어디까지 있는지 보세요. 이렇게. 이것 때문에 전고점 손절로 나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보통 이런 자리에서 뼈 잡았다가 손절을 전고점으로 잡는 분들이 많거든요. 다이버전스 효과 때문에 볼벤 위로 잡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숏을 잡았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손절을 잡잖아요. 이게 이제 다이버전스 때문에 그런다고 보시면 돼요. 전고점 손절 잡는단 말이에요. 시장이 하락을 해요. 그러면 나는 이제 전고점 손절 잡아요. 여기 손절 잡겠죠. 근데 여기 손절이 아니에요.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이 한 번 더 나왔을 때는 다이버전스 때문에 또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이버전스 때문에 또 빠지겠지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손절을 종종 잡지만 그 손절이 어디까지예요? 볼벤으로 다이버전스가 예상되는 구간에서는 볼벤 상단까지 잡아야 돼요. 실제로 올라갈 때 계속해서 볼벤 상단까지 잡아야 돼요. 사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난 여기서 숏 잡았는데 손절 치고 다시 잡았어요 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생각보다 볼벤이 많이 벌어져 있는 구간에서는 볼벤 위까지 손절을 잡아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다이버전스가 예상된다고 해서 건드리지 마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돈이 많으시면 하세요. 돈이 진짜 많아서 무제한으로 무탈 수 있으면 하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가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볼벤을 만약에 돌파를 하면 손절을 쳐야 되거든요. 볼벤 돌파를 못하면 건드리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견디다 보면 계좌가 좀 박살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손절 치는 게 낫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약간 다이버전스가 발생하겠다 안 하겠다라고 예상할 때가 있어요. 가끔 이런 구간이죠. 딱 보니까 볼린저 밴드는 전고점 위에 있어요. 시간 지나 보면 점점 위로 올라가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위로 치면 떨어지겠다고 생각할 때는 거예요. 미리 예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아예 타점을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전에 과열은 있었고 다시 한번 오를 것 같은데 문제는 고점을 뚫으면 바로 위에 볼린저 밴드가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해요? 이거 위에 치고 떨어지는 거예요. 치고 떨어지면 뭐가 발생돼요? 다이버전스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은 타격을 시장이 세게 받는다고 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이버전스를 예상할 때 볼린저 밴드를 굉장히 많이 저는 활용을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다시 한번 이제 그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이해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본적인 지표와 그 공식에 대해서 한번 다시 그려진다 그러면 시세가 올라갔는데 지표가 수치가 떨어지는 것을 하락 다이버전스라고 얘기하고 시장에 대한 위험 시그널이 되는 거죠. 반대로 시장이 하락하는 관점에서 기본적인 시장에 대한 지표적인 수치 값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거를 상승 다이버전스라고 해요. 다이버전스는 어렵지 않아요. 다이버전스는 이해가 어려운 거지 이해를 하고 나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엇보다 좋은 분석법이에요. 먼저 그림을 외우고 그 다음에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이해를 하면 되고 오늘 이제 그 이해를 시켜드린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진행될 파동에 대한 교육하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다이버전스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앞으로 진행되는 파동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놓잖아요. 그러면 말 그대로 단기적인 상승장에 대한 관점과 단기적인 상승장에 대한 관점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종목 선정을 할 수 있다고 좀 보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교육이 좀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다들 고생 많으셨어요. 앞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마음, 편안한 밤 되세요.